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우리 지난 시간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보고 있었는데 인트로 설명드렸죠? 62페이지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역선택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반복되는 거긴 한데 개념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개념. 자, 우선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 상황에서 그거 숨겨져 있는 특성 거 보셔야 돼요. 히든 어떤 특성의 상황에서 오케이? 자,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정보가 부족한 측이야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 낮은 품질의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부적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역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거기 보시면 현실에서는요,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보험시장, 중고차 또는 보험 이런 것들, 보험시장, 중고차 시장, 금융시장, 뭐 다양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금융시장. 우리 뒤에 보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지 그걸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통해서 돈을 빌릴 때 이윤을 극대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자율을 많이 쳐주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좋겠지만 빌려줬다가 원금마저 갚지 못하고 배째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빌려준 이자는커녕 약간의 높은 이자를 더 받으려다가 원금마저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1번 중고차 시장에서의 역선택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중고차 시장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시장의 역선택. 네, 중고차 시장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개념 볼까요? 개념. 앞에서 말씀드린 거야.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이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품질이 나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설명을 볼까요? 자, 좋은 품질의 중고차가 있고 나쁜 품질의 중고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품질 굿차, 나쁜 품질 별로 안 좋은 차 이렇게 있어요. 굿, 그리고 배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판매하는 사람 입장이야. 바이어라고 할게요. 바이어. 바이어는 구매자니까 판매하는 사람 셀러라고 할게요. 셀러. 자,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판매자라고 쓸게요. 판매자. 자,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사람, 구매자. 이렇게 있어요. 자, 만약에 좋은 중고차에 대해서는요, 거기 보시면 400만 원까지 판매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느낌이 공급 곡선이잖아. 공급이잖아.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매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나쁜 품질의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최소한 받고자 합니다. 자, 구매자는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5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나쁜 차를 갖고 있으면 최대한 2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중고차 시장에는 좋은 차가 절반 있다라고 할게. 50대가 존재하고요. 100대 중에서 나쁜 중고차도 이렇게 50대 존재한다. 이렇게 상정을 합시다. 자, 2번 볼게요.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고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측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적어.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반반이 있다. 좋은 차랑 나쁜 차, 좋은 굿차랑 똥차. 똥차를 레몬차라고 하는데 반반이 있다는 정도의 그 뽑기를 하게 되면 절반은 2분의 1은 좋은 차, 반은 나쁜 차. 그거까지는 알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3번. 판매자와 구매자가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정보가 완전하다고 할게. 정보가 완전하면 아니 그러면 둘 다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최소한 400 받으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 사람은 500까지 주려고 하니까 구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만약에 450 이렇게 설정이 되면 P가 450이 된다면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은 최소한 나는 400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근데 450 받았잖아. 그럼 판매자는 얼마만큼 이득이 됩니까? 이게 공급자, 판매자 잉여죠. 그래서 판매자의 이득은 저는 400까지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450 주셨네요. 겉으로 얘기하진 않지. 아이고 이거 진짜 좋은 차인데 제가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속마음은 아이고 이거 400까지 내가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450 줬네 하고 해피해할 것이고 구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50만큼 원래는 500만큼 줄 생각이 있었는데 450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둘 다 윈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몬차인 배드차를 만약에 거래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요 중간에 100만원과 20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면 150이 되면 둘 다 윈윈 될 것이고 가격이 만약에 110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10만원 이득 나머지 그 차이가 되는 90만원을 구매자가 이득. 그래서 그 가격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득을 더 많이 먹는가 그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3번에 그래서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400에서 5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될 것이고 나쁜 품질의 중고차는 100에서 2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구매자는 단지 좋은 차와 나쁜 차가 각각 반반씩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절반은 좋은 거고 절반은 나쁜 거고 이렇게 되니까 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다라고 할게요. 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는 오케이. 자, 물건을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이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 이게 뭐 쉽지 않지. 겉으로 봤을 때는 뺀질뺀질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무슨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침수가 된 차인지 아니면 이 중고차를 탈 때마다 옆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귀신이 앉았다. 죄송해요. 아무튼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는 비대칭 정보 하에서 나름대로 평균 가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을 제시합니다.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좋은 차 절반, 나쁜 차 절반. 그럼 이거 2분의 1, 2분의 1 되는 거지. 거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로 500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더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200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350이라는 걸 제시하게 되면 이 가격이 어떻게 위치하나 보세요. 여기 위치가 안 맞았어요. 좋아요. 다시 색깔을 바꿔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기 됐죠? 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여기에 위치한단 말이야. 여기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말이야 큰 욕심은 없고 400만 원까지는 받아야겠어. 그런데 350 준다고? 나 안 팔어. 이렇게 되는 거지. 350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게 되면은 구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차는 좋은 차는 시장에서 엑시트해서 나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차가 딱 사라진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5번 볼게요. 구매자가 임의의 차에 대해서 350만 원만 지불을 하게 되면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나는 말이야 최소한 400은 받아야겠어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회수합니다. 회수한다는 게 이제 철수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엑시트 한다는 거죠. 6번. 좋은 품질의 중고차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아니 여기 나쁜 차를 레몬이라 하는데 이 나쁜 똥차만 있어. 물론 이제 똥차인 배드차가 거래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위축됐잖아.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배드차, 레몬차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 그게 바로 역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고차 시장의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볼까요? 자, 보험회사는요, 당연히 보험 가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픈 사람, 아플 것 같은 사람, 아닌 사람 골고루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입자가 있는데 이거는 가입하려는 사람이야. 보험 가입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각각의 건강 상태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험사는 평균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평균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균적인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아니 별로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지. 제가 면허증은 있는데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근데 보험료를 이렇게 막 많이 내야 된다. 차가 있지만 운전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나 그냥 가입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거기 보시면 암 발생 확률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조금 응용해가지고 한 단계 조금 높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암 발생 확률이 10명이 있는데 높은 그룹을 H 6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선 반반인데 여기선 좀 난이도 올려서 6명, 4명 이렇게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거기 보시면 암 발생 확률이 하이인 사람, 로우인 사람. 자, 거기 보시면 구성원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 수는 전체 10명 있는데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좀 비중이 많네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확률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데 2배가 높나 봐. 0.2의 확률. 낮은 사람은 0.1의 확률. 자, 이랬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아니,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금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손실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손실액.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있는 것처럼 보험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는요. 똑같이 낮은 사람이나 다 1,000만 원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확률을 따지면 훨씬 더 나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지금 이 설명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를 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스토리를 줍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주게 되면은 그 스토리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아마 그 스토리 주는 것까지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요 스토리 예를 그냥 자체를 암기하세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보험회사가 특정 개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면 보험 암 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2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발생할 확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200을 제공하고 암 발생 확률이 좀 낮은 사람한테는요, 이 10%만큼의 발생 가능성이니까 100만 원 이렇게 딱 주게 되면 딱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숨겨져 있는 특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험에 이게 사고 날 가능성이 암 발생 확률이 높은지 어떤 사람이 낮은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볼게요. 평균적인 암 발생 확률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책정하게 되는 평균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평균 보험료는 네,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전체 10명이 있는데 거기서 6명이 높은 가능성이냐 그 가중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10명 중에서 6명 가중치를 두는데 자, 그때 거기 보시면 암 발생 확률이 0.2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더하기 10명 중에 4명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아예 보험료까지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이니까 책대로 할게요. 보험 평균 확률 이렇게요. 확률 이렇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0.16입니까? 예, 이렇게 값을 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5번 볼게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해도 돼. 여기다 1000 곱해서 아예 그냥 160만 원 계산해도 됩니다. 보험회사가 평균적으로 0.16만큼 암 발생 확률을 책정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자, 요거에 산정을 해가지고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60만 원을 제기한다는 거죠. 160만 원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케이. 평균적으로 제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자, 암 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은 100만 원 하는 게 적정하고 200만 원 하는 게 적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아까 본 것처럼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기대한다는 게 이제 발생할 확률을 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0.2 그럼 200. 근데 마찬가지야. 160만 원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여기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암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역선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여기 금융시장 한번 볼게요. 금융시장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볼까요? 주로 금융기관, 은행이지. 대출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최소한 수익률이 그거 이상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만 모여.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8%야. 근데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수익률이 8%보다 낮으면 이게 돈만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되니까 더 높은 위험이 있는 수익률이 높은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기업들만 자금을 차입하려는 현상. 그걸 이제 금융시장에서 역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자율과 은행의 수익이 나와 있어요. 자, 은행의 여러 가지 수익 중에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수익과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을 얻어서 은행이 이제 굴러간다라고 할게요. 1번. 일반적으로 어떤 투자안의 기대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위험이 높은 투자안일수록 기대 수익도 커요. 2번.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자, 은행이 이자율을 올렸어. 아니, 그러면 대출했을 때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게 되니까 받게 되는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위험이 높은 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제 또 대출을 막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10%면 수익률이 12%인 안전한 사업과 수익률이 50%인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대출 받기를 원해요. 오케이? 근데 대출 이자율이 15%로 상승하게 되면 자, 투자한 A가 있어요. A 투자하는 수익률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 이렇게 할까요? 10%. 근데 두 번째 B사업은요. 수익률이 50%야. 거기 보시면 B사업은 수익률이 50%라고 할게요. 50% 이렇게 있다 할게요. A사업은 수익률이 거기 12%를 합시다. 12%. 책대로 합시다. 여기 12%.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이 여기에 걸려 있다 할게요. 여기. R이 만약에 10%면 대출하는 이자율이 그럼 A도 뭐 남잖아. 10%의 돈을 빌려서 12%의 수익을 남기면 남는 장사지. B도 남는 장사니까 둘 다 돈을 빌려요. 근데 거기 보시면 15%로 올라갔다 할게. 얘가 15%로 올라갔어. R이 15%로 상승하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안전한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인 12% 하는 사람은 나 돈 안 빌려 이렇게 된다고. 사업 포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 이자율을 감당할 만한 그 수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당연히 어떻게 나는 괜찮은데 하고 이제 돈을 빌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B사업은 수익률이 되게 높지만 위험한 사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은행이 이자율을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위험한 투자안에 투자하려는 차입자만 대출하게 되고요. 5번 정보의 수준이 낮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50%의 수익률을 강하게 빡빡 우기지만 사실 어떻게 돼요? 재무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차입금, 원금 자체를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망해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높죠. 소위 말하는 뭐 신용이 낮거나 그런 믿지 못하는 기업이나 차입자에게 빌려줄 때는 담보를 요구하지. 은행 입장에서도 뭔가를 담보를 잡지 않고서는 빌려주기가 부담스럽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죠. 자, 지금까지 역선택의 개념을 받고 사례를 한번 봤고요. 사례를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금융 시장 해서 숫자로 여기까지 봤는데 좀 잘 체크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선택이 발생했어. 그랬을 때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무사 재정학 시험에서는요, 요 스토리에 나와 있는 이거는 약간 경작적인 그리고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경작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면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런 사례보다는 해결책에 간단하게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약 조정할 때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밑에 좀 초점을 맞추시죠. 자, 해결 방안 한번 볼게요. 이거 잘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암기할 것도 아니고. 우선 첫 번째, 선별 이게 있습니다. 자, 선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이제 여기가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입사원 지원자라고 할게요. 신입 지원자. 아니 경력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경력 같은 걸 알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선별이라는 것은 스크리닝입니다.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는 거지. 면접 시험도 보고요. 필기 시험도 보고요.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요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크리닝을 한다, 선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거기 볼까요? 주의하셔야 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거기에 별표하셔야 됩니다. 주체가 정보가 많이 있는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는 측에서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26살 미만인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아니면 생명보험 가입할 때 가입 전이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선별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과격하게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잃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조심조심 운전하겠지. 딸린 가족이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기 선택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쭉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골라 가세요. 셀프 셀렉션이라 합니다. 자, 신호 발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보를 적게 가진 측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해서 시그널링이라 합니다. 신호를 발송합니다. 오케이. 자, 우선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 누가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측에서 하는 행위는 신호 발송,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뭐야? 신호 발송은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나 뭐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좀 세상 살기가 편해. 뭔가 일하는 걸 떠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얘기할 때 저 세무사인데요. 그럼 끝나잖아.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 제가요 재무팀에 취업하고 싶어. 제가요 뭐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회계세법도 듣고요. 학점도 A불 받았고요. 말이 자꾸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 세무사예요.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높은 교육 우리가 보통 보면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좋은 학점 받는 거 있잖아. 우리가 소위 또 명문대를 졸업했다. 그래서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졸업장 따러 가냐? 맞아요. 졸업장 따러 가는 거야. 사실은. 학교에 가서 뭐 배울 만한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졸업장 자체가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당 기간 무상 수리를 보증하는 품질 보증이야. 품질 보증. 이해 가세요? 아니 이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기간을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거야. 나쁜 차, 레몬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쁜 차니까 사고가 나거든. 그걸 무상 수리 얘 따라 하다가는 뭐 참새가 뭐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주로 이제 신호 발송과 선별 그거 잘 체크하시고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데? 라고 보면 1번 강제 집행,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선택에 맡겨서 전 보험 가입 안 했는데요. 이러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보험 가입도 안 했고 돈도 없고 죄송하지만 줄 돈이 없어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입을 모두 해야 되는 거야. 가입 의무화. 아니면 강제 집행.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 밑줄 치시고 거래에 참가하도록 하는 거야.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책임보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차 운전할 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차가 집에 가만히 있고 장롱면허인 사람들은 아니 별로 사고도 안 나는데 보험료는 계속 내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나는 사람을 이렇게 재분배하는, 보조해주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나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정보정책이라 합니다. 아니, 비대칭 정보하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들 간에 1번에 보시면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 정책, 허위 과장 광고 규제, 표준 설정, 그리고 성능 표시를 의무화, 정확하게 성능이 어떻게 된다. 정보 공시,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이런 것들 있겠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요. 평판과 표준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음식을 먹지? 그러면 요런 거 있잖아. 맥도날드 이렇게 하면 골든아치라 그럽니까? 요거 표현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 가나 비슷한 퀄리티의 품질을 맛볼 수 있잖아. 뭐 스타벅스 커피 이런 것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평판, 표준화 같은 맥락이야. 표준화는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인화된 각종 음식점,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요걸 통해 가지고 비슷한 퀄리티를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평판. 평판을 통해서 역선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고품질의 한우 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 그래서 이게 평판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레퓨테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평판, 항상 진품만을 취급하는 고서점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선택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고요. 신용할당은 이겁니다. 신용할당은 뭐냐면 신용할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느낌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대출해 주는데 누구한테 대출해 주는가? 이자율을 높여주는 사람한테 대출하기보다는 그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괜히 못 믿을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돈 다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정도만 보세요. 은행이 한 번도 시험 문제 요거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요 앞에 정도에서 끝나긴 합니다.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높은 수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게 되면 대출자 중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위험이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빌리러 온단 말이죠. 그럼 역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은 손실이 커져요. 2번. 그러므로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의 초과 수요가 존재했을 때 은행은 대출 이자율을 높이지 않고요. 자금을 심사를 통해서 배분하는 방식. 그게 바로 신용할당입니다. 엘로케이션 한다는 것이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위험도에 따라 대출 이자율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을 일정 수준 정해놓고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거부하는 거 안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도가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대출 받기는 편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름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대칭 정보에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중에서 역선택 문제에 대한 개념, 사례, 해결 방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내용 이해하신 거 그리고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면 쉽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도덕적 해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